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코스피 121선은 지지해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양 지수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부가 강행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됐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는 해석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0.45% 반등하고 있습니다. 2,54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8% 하락하면서 738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 직전 거래일에 3년 만에 최대 매도 규모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씩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홀로 사고 있는데요. 55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15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개인 역시도 606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97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개인 역시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이 8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 낙폭이 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체크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지금 반도체 투톱, 간밤 엔비디아가 8.7% 정도 폭락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낙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입니다. 0.18% 하락 전환되면서 5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2% 떨어집니다. 18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8% 약세로 현재 거래가 34만 2천 원, 34만 1,500원입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5%, 현대차 0.57%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6위부터 10위, 지금 셀트리온이 1.14% 상승하면서 18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2.25%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95,300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45% 오르는 가운데 네이버는 0.24% 약세입니다. 거래가는 20만 6,250원. 반면 KB금융 0.38%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7만 8,6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죠. 바이오 대표주들이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9%, 1%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3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는 지금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1.68% 약세로 8만 7,800원입니다. 에코프로 형제 오늘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 이후에 후폭풍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3.6% 약세로 현재 거래가 11만 4,700원입니다. 에코프로도 2% 추가적인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6만 900원.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 거래일에 12% 넘게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0.4% 소폭의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34만 4천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천당 제약이 3.18% 약세로 17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리가켄바이오 보합입니다. 휴젤이 3.63% 하락합니다. 30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래시스 추가적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9.3% 하락합니다. 거래가 5만 7,200원입니다. 시총 10위에 파마리서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돌파했는데요. 4.47% 상승하면서 3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확인하시죠. 조선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세 안전처로 꼽히는 조선업종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한화오션 13% 가까이 급등합니다. 8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6.54%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22만 7,500원. HDI 중공업도 5.4% 강세로 6,43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체크하시죠. 군사적인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방산주 주가도 오름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파행되자 러우 종전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방산주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휴전 기대감이 부상했던 중동 지역에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점도 방산주의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RF 시스템즈가 오늘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4.5% 급등하면서 거래가는 6,290원입니다. 평화산업입니다. 7%대 오름세로 거래가는 1,401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4.69% 급등합니다. 거래가 68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외환시장 움직임 체크하시죠. 오늘 환율 1,46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60원 20전, 현재는 지금 1,460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1,457원 90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부가 예고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레벨을 높이진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우려처럼 블랙 먼데이급 충격을 받진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0.21% 오름세 보여주면서 2,53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코스피가 빠르게 상승 전환대인 상태인데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여줄지 수급과 환율 상황 등 복합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장중의 흐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염정 IM증권 도곡 WM센터 영업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월요일이 아닙니다. 화요일이죠? 네. 제가 염 부장님 오늘 나오신 날이 아닌 줄 네. 알고 있었는데 착각을 했고 밤사이 미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 장이 열렸는데 일단 네. 장 초반 분위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대체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거래일을 쉬었죠. 쉬었죠. 휴장이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반등이 나왔었고요. 어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급락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그에 따른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 여전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일단은 지난 금요일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그에 대한 하락폭을 다소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으로 예상보다는 어제 미국 시장의 급락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진 않고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스피 총 상위 종목들은 지금 플러스인 종목들이 다소 좀 눈에 보인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은 1%대 하락을 보이면서 일단 대형주들 그리고 코스피 쪽에 분포되어 있는 조선 섹터 그리고 방산 섹터 쪽에서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흐름이 좀 시장을 좀 이끌고 가지 않고 있나 생각합니다. 네. 자, 유가증권 시장도 상승폭, 아직까지 플러스이긴 한데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거의 보합에 가깝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이제 1월에 우리 증시가 꽤 크게 반등을 했고 네. 2월까지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다가 2월 중반부 이후부터 조정을 또 받기 시작하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지금 또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네.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 장이 여기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좋았던 분위기에 지금 또 찬물을 끼얹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시장의 우려는 우리 시장이 연초부터 사실은 좀 미국장보다 상대적으로 딥커플링 되면서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미국장이 한번 꺾인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그에 대한 상황이 일정 부분 한 1, 2주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었었던 지수 자체가 지금 다소 조정을 받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런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영향을 아무래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우리 시장의 코스피 전망치에 대해서는 네.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지수에 대한 하방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조금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당분간은 강하게 나오긴 어렵겠지만 지금 하방을 받치고 있는 박스권 내의 매매는 박스권 내의 지수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이 그래도 아직은 견고해 보인다. 지금 2,530선인데 쉽게 말해서 2,500선은 최후 그렇죠. 방어선처럼 지켜내고 그 위에서 이제 위아래로 네.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는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은가요?
지금 지수가 상당히 좀 1, 2월에 지수가 좀 상방으로 좀 열리긴 했습니다만 네. 상방도 역시 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는 일부 섹터의 흐름이 좀 강하기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1, 2월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 중심으로만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네. 그 분위기 이어지고 있죠. 뭐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 그리고 오늘 재건주들은 다시 또 급락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 쪽으로 이런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흐름과는 좀 별개인 쪽으로 오히려 좀 기회를 찾아볼 것인가, 저는 두 가지 방향을 좀 찾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히려 미국 관련주들보다는 네. 최근에는 중국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제 중국이 올해 주요 어떤 정책 어젠다, 목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외부에 네. 또 제시까지 하는 양회가 이제 개막이 되잖아요. 네. 양회 개막에 앞서서 또 최근에는 한알령도 해제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관련 섹터들, 뭐 엔터주를 비롯해서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이제 미국의 불확실성이 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섹터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상대적으로 1, 2월 시세가 좋았었던 상황 속에서 중국 관련주들, 뭐 중국의 수혜주들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분위기에 오히려 좀 휩쓸리지 않는 이런 주가 흐름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양회에서 앞으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통한 올 한 해의 경제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만약에 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 관련주들은 여전히 조금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네. 중국은 아무래도 뭐 미국과의 이제 관세라든지 그리고 무역에 대한 분쟁이 계속 있다 보니 우리 시장뿐 아니고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시장을 풀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와는 상반기 내 문화사절단의 교류, 그리고 그에 따른 한한령 해제, 뭐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에 따른 문화적인 교류를 통한 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면서 관련주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이제 관심권에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1절 대체 공휴일까지 쉬는 사이에 나라 밖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터졌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말 세기의 벅차는 이 공개석상에서 다투는 이런 모습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예상 밖의 상황들이 그렇죠.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네. 오늘 이것 때문에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 섹터도 그렇고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봤는데 예상대로 되게 뜨겁군요. 예, 뭐 이번 연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사실은 저걸 정상회담으로 보기가 힘들 그렇죠. 정도로 예. 상당히 좀 예상 밖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네.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제 종전 관련된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히려 뭐 조선은 조금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을 좀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라는 또다시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방산 관련주들은 역시나 오늘도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방산비 증액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되면서 방산주들 특히나 뭐 오늘 현대 로템뿐 아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16% 강세를 좀 보이면서 방산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강세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사이 우리 공휴일 연휴 사이에 또 얘기했던 게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강행 발표가 있었죠. 중국을 대상으로도 10%의 추가 관세, 또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이건 뭐 하루 사이 계속 번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 장에도
네. 직격탄이 됐어요. 특히 네. 기술주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8% 급락이 8%, 나왔죠. 네. 물론 전일에 반등이 한 3%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또 그 전 거래일에서는 8%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는 딥시크 충격이 있었던 2월 3일과 비슷한 수준의 주가까지 다시 한번 내려갔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AI 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좀 고밸류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지금 오늘 장에서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온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트럼프 정권에서의 기술주들뿐만 아니고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말씀하신 관세를 통한 시장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계속해서 산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AI 칩,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에 대한 견제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그래도 중국에 대한 매출액이 15%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점유율을 좀 놓친다. 그 사이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자체 AI에 대한 반도체 개발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점유율 하락과 시장에 대한 분산 그리고 최근에는 딥시크 충격 이후에 AI 시장에 대한 재개편을 통한 엔비디아의 리더십에 대한 훼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젠슨 왕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코멘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뭐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이 더해지니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술주들은 지금의 조정, 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기존 고점까지의 흐름을 잡기까지는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개별적인 이슈 외에는 시장 전체를 좀 끌어올리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엔비디아가 출렁이는 거는 우리 장으로 돌아보면은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엔비디아 향 제품,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우리나라에도 얽혀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러면 반도체 섹터의 부진도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아무래도 뭐 SK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고요. 엔비디아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연초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따른 TC 본더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의 한미 반도체나 네. 같은 종목들도 사실 지금 주가 회복이 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는 좀 다른 의미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오히려 최근에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세를 좀 보인다는 점에서 뭐 예를 들면 뭐 DB하이텍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은 오히려 최근에 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좀 흐름 자체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이 높거나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은 미국의 기술주들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뿐 아니고 뭐 최근에는 MS에서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계약 취소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력기기 종목들도 일제히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도요. 올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조정을 받는 제 계산을 해보니 대략 한 30% 정도의 지금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동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뭐 트렌드 분위기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섹터 좀 약세인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그와 상반되게 조선주 그리고 네. 방산주라든지 그 외의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삼성전자는 조금 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몇 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죠. 오늘은 일단 보합이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였고 오늘은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거죠? 사실 최근에 호재가 많았거든요. 자사주 매입 소식도 추가로 있었고 어쨌든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게 퍼져 있어서 저가 매수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봤는데 드디어 5만 원대 벽을 깨고 좀 올라가나 싶었다가 지금 다시 또 네. 주르륵 내려왔어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58,000원대까지 다소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지금 한 7거래일 연속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오늘은 일단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나마 삼성전자에게 주가를 받치고 있었던 게 연기금의 수급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작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기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왔다라고 여기기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팔아떴던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매도세는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순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순매수를 계속 이어줬다가 지난 2월 27일부터 연기금 역시도 지금 매도세를 좀 보여주면서 수급의 방향성이 아직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오늘 안 빠지는 이유 워낙에 지금 삼성전자는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라기보다 받쳐주고 있는 상황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앞서 말씀하신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면 이미 네. 좀 시장에서 반영을 크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실익은 좀 없었던 자사주 매입의 효과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장을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지금 미장이 요즘에 그 조정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네. 뭐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6천 포인트가 넘었었다가 지금 5,800선까지 내려왔고 나스닥도 2만 포인트 넘었다가 18,000 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왔단 말이죠. 최근에 월가에서 이런 AI 붐에 대한 의구심,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게 커지면서 붕괴론 이런 이야기들도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 같지만 나오고 네. 있고 이게 월별로 보면은 1월, 2월이 원래 부진했었다면서요. 좀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3월이잖아요. 예. 그럼 다른 전환점이 마련되는 것인가? 그렇게 기존의 어떤 관례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 말부터 좀 우려됐었던 부분이 미국의 이제 고점론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사업에 대한 수익화가 조금은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부분, 그리고 빅테크들의 AI 투자에 대한 계획이 조금은 변경되고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꾸준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AI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기업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전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비중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중국의 딥시크에 대한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의 리더십 말씀드린 대로 이에 대한 부분에서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적인 출원용 자체 AI 개발이라든지 네. 중국에서도 자체 AI 개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시장은 다시 재편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AI 시장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부분은 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그에 대한 지금까지 가져갔었던 메리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가 어제 8% 급락을 하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동반해서 급락을 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니 나스닥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저는 미국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 기술주들은 또 급락을 했지만 그 외에 이제 소비주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과 좀 비슷한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네. 더 추가 질문하면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는 게 테슬라니까. 예. 테슬라 급락세는 괜찮겠어요? 테슬라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30-40% 정도 이제 빠졌습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테슬라에 대한 주가 이야기 했었죠. 했었죠. 예, 했었죠. 이 테슬라란 기업의 앞으로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당선 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딱 그때가 고점이었네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의 효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어찌 보면은 기업에 대한 부분보다도 네. 이런 코멘트라든지 어떤 인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전망은 조금은 좀 상이합니다. 뭐 그 기존에
투자 은행마다 조금은 다른 전망을 좀 내고 있는데요. 예.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 AI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는 쪽과 테슬라는 기존에 너무 고평가를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최근 급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매수세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급락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 급락이 나서는 보통은 엔비디아건, 테슬라건 네. 매수하고 싶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받아주는 데가 매수가 너무 조심스러운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2차 하락이기 때문에 2차 급락이기 때문이거든요. 최근 2달 동안. 네.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지금 그렇게 견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 하락을 좀 하방을 받치기가 조금 어려워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에 대한 뷰는 조금은 최근에는 기업 자체적인 부분보다 조금은 좀 기업 외적인 이슈가 네. 조금은 좀 더 컸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공직에서 잘려야 테슬라 주가가 오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염정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취임한 지 2달도 채 안 됐지만 연이은 관세 폭탄에 전 세계 금융시장 술렁이고 있죠. 자, 그러면서 미국의 실물 경제 위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관심을 받았던 트럼프 트레이드, 이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트럼프 2.0 시대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 또 상명대 경제학부 이동진 교수,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김민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두 나라 대통령 간 회담은 이 외교사의 전례를 찾기 힘든 공개적인 충돌 끝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먼저 그 현장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He's a killer and terrorist. And of course, no compromises with a killer about our territories.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And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this country.
Your country's in big trouble. Can I Wait a answer? minute. No, Can you've I done a lot answer? of talking.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I know. You're not I winning. know. You're not winning this. If you Because- didn't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네. 사실 이 정상회담이고 그리고 이 정상회담의 격식이라든지 외교적 예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저런 이야기들은 이 공개석상에서는 잘 안 하죠. 공개석상에서는 그래도 악수도 하고 서로 뭐 웃으면서 껴안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비공개 회의로 가서 뭐 저렇게 경로를 벌일 수는 있는데 아주 공개석상에서 거의 이 주먹다짐만 안 했지 거의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뿐만 아니라 뭐 경제, 통상 이 다양한 분야에 이른바 이 트럼프식 색깔이 입혀지게 되면 지금 저런 것과 똑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더 앞으로 겪게 될 거라는 거죠.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듣고 저희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탈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뭐 현상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동안에 저는 이제 세계화 시대에서는 싸게 만들고 똑같은 물건을 빨리 찍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의 동력이지 않았습니까? 네.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였다면 어떻게 보면 탈세계화 시대 이후에는 이젠 더 이상 싼 노동력과 그 자본이보다는 기술에 의해서 경쟁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무역에 대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고 돈을 네.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제는 기술의 패권을 가지려면 장벽을 오히려 걸어 잠궈야 되고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써야 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이제 기술로 좀 바뀐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동진 교수님, 이게 우리 뉴노멀 시대라고 하잖아요. 뉴노멀 시대에는 이제 동맹이고 우방이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내쳐질 수도 있겠어요. 지금 저런 거 보면 말이죠. 맞습니다. 그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이 있을 때 민주당은 가치를 중요시하고 공화당은 실리를 중요시킨다고 했을 때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실리를 이제 추구하는 세력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는 이제 통상 정책하고 외교 정책이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 안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미국과의 외교가 우리 경제 이제 통상 우리는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통상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최근에 일본도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는데도 얻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예, 참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휴전을 이제 중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광범위한 광물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실제 이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선 우크라이나에 지금 많이 내장돼 있는 이 히토류 같은 이런 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결국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회담 보면 이렇게 등 돌린 상황에서 과연 협정 체결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철저하게 어떤 트럼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이기주의죠. 그 바탕은 이제 자국 이기주의에서 우리가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들, 그러니까 그 미국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자원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협상 트릭을 활용한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봤을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의 자원은 반드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하죠.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투입한 어떤 그런 무기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을 다시 받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얻을 것을 다 얻어내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어떤 그런 협상 트릭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네.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내는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중국과의 히토리 같은 자원 전장에서 조금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외교 협상에 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자신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또 미국의 힘이라는 걸 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냉정한 현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관세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관세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게 또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상용 카드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벌었나 생각했는데 이게 또 아니네요. 이게 주말 사이에 또 미장을 비롯해서 증시를 크게 뒤흔든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려고 했던 관세를 늦춘다고 또 했다가 하루 만에 또 번복을 해서 아니야 예정대로 또 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아직까지는 예정대로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엎치락 뒤치락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 복잡한 그 무역 전쟁의 전선이잖아요. 뭐 캐나다, 중국, 멕시코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까지 해서 다양한 나라들을 상대로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또 상대국에서 반응을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조금씩 대응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국가별로 말씀드렸지만 뭐 시기별로는 당연히 2월 달부터 뭐 3월, 4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뭐 상무장관, 재무장관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또 다르고요. 그리고 품목별로도 자동차 얘기 또 따로 하고 뭐 의약품, 반도체 얘기 또 따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혼선이 그 전선을 너무 확대했고 너무 복잡하게 갔다. 그러니까 뉴스만 봐가지고는 이게 우리 보고 하는 얘기인가? 뭐 저쪽에서 그럼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혼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혼선이긴 합니다만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더 피를 말리는 또 입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짜증나죠. 그렇죠. 네. 저쪽이 먼저 당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다음 차례는 난가?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또 그래서 미리 또 뭔가 언지를 주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미국의 대응도 조금씩 바뀌고 그럼 좀 밀어주겠다? 뭐 아니면 더 강하게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혼선이 나타나는 것이 거꾸로 뭐 전략적인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전략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게 이제 소위 이런 거 하루 만에 뒤집은 게 의도된 건가라는 거죠. 의도된 오락가락 행보인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의도된 부분이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티키타카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뭐 의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코스가 완전히 자신 그 이제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거를 바라보는 시장의 입장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저쪽에서는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시장은 트럼프 일기보다는 훨씬 더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들이 더 많이 요동을 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은 지금은 상황이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경제나 시장 측면에서는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의도된 만약에 오락가락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김 교수님. 오히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과연 트럼프가 관세를 정말 이렇게 빠르게 올릴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나는 정말 우리는 정말 관세를 올리면서 추진을 할 것이다,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면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시작은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과 가장 근접해 있고요. 그리고 FTA가 원래 멕시코와 캐나다의 어떤 그런 관세 벽이 가장 얇은, 가장 낮은 어떤 그런 나라 둘을 대상으로 해서 네. 먼저 관세를 올리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략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혼란이 어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작 미국이 지금 원하는 타겟이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향해서 우리도 정말 중국 향해서 그렇고 다른 나라에 관해서도 관세 정책을 우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사인을 보내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달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처음 관세를 부과한 나라가 중국이었죠. 10%의 추가 관세에 의해서 더하기 10% 더 부과를 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때마침 중국이 매년 가장 큰 정치 행사죠. 양회를 개막을 하는데 양회를 맞춰서 10%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이거는 다분히 전략적 의도도 숨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당연히 이제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그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양쪽 다 패를 완전히 깐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선거 때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다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10% 추가 관세를 했습니다. 중국이 대응을 곧바로 했죠. 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응 조치란 거 보면 이제 뭐 LNG 그리고 석탄에 이제 관세 부과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원유 뭐 농기계 대형 차량 관세, 그다음 히토류 수출 제한,
그다음에 구글에 대한 독점, 그 반독점 조사 착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아까 이제 LNG 석탄의 수입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크지 않고, 않죠. 예, 크지가 않고 그 다음에 구글도 실제로 중요한 영업들을 중국에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히토리도 보면은 이제 중요한 그 광물들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 5개.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아직도 중국은 대응은 했지만 상당히 양쪽 다 타협의 여지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관세 전쟁의 맨 뒤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이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랑 결부가 돼 있으니까. 근데 10% 추가 관세를 했고 중국도 보복 조치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조금씩 서로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전면전이죠. 관세 전면전.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관세 전쟁이 목표는 아닌 것 같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중국의 경우에는 아예 군사 패권 혹은 뭐 기술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이 완전히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제가 둔화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가 둔화되지 않는다면, 뭐 보복 관세 일단 기본적인 관세 60% 하고, 그리고 첨단 산업에 대한 관세, 뭐 반도체 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는 반도체나 특정 첨단 기술, 혁신 기술 이거에 대해서만 보통은 수출 통제 조치를 했는데 네. 이제는 트럼프 이기 때는 아까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히토류, 배터리, 의약품 이렇게까지 조금 더 길게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까지 좀 확대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관세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거나,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이 네. 미국의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뭐 기업에 투자하거나, 거꾸로 미국이 중국에 가서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제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 좀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제 동맹국들에게도 그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네.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관세가 원산지 규정까지 까다롭게 다 적용이 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가 최종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간다면 이거는 그러면 관세 대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이 협상판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간접적으로 우리한테도 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과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디리스킹이 아니라 아예 디커플링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정말 폭탄을 안고 집 안으로 뛰어들지 않는 이상 이 미국, 중국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전면전으로 갈 수 있을 거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협상을 하고 물러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다른 참여하신 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지금 쟁점은 뭐냐? 첨단 기술과 산업의 어떤 그런 패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걸 유발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딥시크죠.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인공지능 관련해서 미국이 완전히 우리가 선두에 서서 지금 세계를 어떤 그런 주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중국이 박차게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고 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기술 외에 이제 미국에서도 하드웨어적인 것도 이제 우리가 패권에서 중국을 철저하게 견제를 하면서 앞서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어떤 그런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트레이드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나라 현대에서 이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엔 그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중국 제품이 들어갔다고, 중국 부품이 들어갔다고 해서 일단 미국에서 어떤 그런 전기 보조금을 배제하는 어떤 그런 하나씩 그렇게 따져서 중국산의 어떤 그런 제재를 하고 관세를 어떻게 부여하고 할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굴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조금 더 선점할 수 있는 어떤 패권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아마 제가 봤을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을 충분히 몰아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는 당연히 제재라든가 우리가 맞대응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선까지 가기는 본인들 중국 경제 입장에서 봤을 경우는 힘들기 때문에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관세, 특히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까지 다 포함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주 이유가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입니다. 이게 최근에 미국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미국 내에서 이 펜타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 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 관세를 무기로 꺼내 들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펜타닐이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펜타닐을 꺼내는 게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근데 이제 관세 정책을 하는 게 펜타닐 때문인가라고 물어볼 땐 그러면 펜타닐이 없었으면 이런 걸 안 했을까? 요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반드시 이제 펜타닐 때문인 건 아니고 네. 어차피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거를 이제 대중들한테 설득하는데 이제 가장 좋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유 중에 하나로 펜타닐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펜타닐은 구실이고 다른 데 이제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니까 미국 내의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괜찮겠어? 이렇게 관세 정책, 다른 나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면 말이죠. 최근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듯이 미국 그렇게 탄탄했던 미국 경제가 조금씩 이상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CPI,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일단 물가부터 짚어보죠. 미국 물가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정이 된 상황인 건지 다시 또 뜨거워지고 있는 것인지. 일단 뭐 전년 동기비 데이터,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비교해서 보는 데이터들은 뭐 CPI나 근원 CPI, 그다음에 소비 지출 근원 소비 지출에 대한 물가 지수나 뭐 그냥 PC 물가 지수나 다 대부분의 물가 데이터들은 일단 전년 동기비 데이터들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안정되거나 아니면 3% 밑에서 좀 진정되고 있거나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전월비 데이터를 보면은 CPI든 뭐 그러니까 근원 CPI든 아까 PC든 똑같이 작년 한 6월 정도부터 저점으로 조금씩 전월비 데이터는 저점들을 올려가고 있거든요. 네. CPI나 근원 CPI 모두가 다 1월 달 데이터가 지난 2주 전쯤인가요? 서프라이즈가 났었죠. 전월 대비 한 0.1% 오르던 것이 지금 1월 달까지는 거의 0.5%씩 올랐거든요. 네. 0.5%씩 전월비 올랐다는 얘기는 연율로 한 사람은 거의 6%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속도는 생각보다는 좀 빨라지고 있다. 근데 전년 동기비 데이터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는 이제 그래프로 보는 것들은 여전히 좀 진정되고 안정되고 있는 그림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좀 크게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근저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꿈틀거림은 작년 한 하반기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얘기고요. 뭐 그런 흐름은 아마 올해 1분기 정도 데이터들까지는 좀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데이터들도 아마 2분기 이후 그러니까 발표되는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한 5월 달 전후부터는 조금씩 위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금씩 미지근하게 뜨거워진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니까 이제 연준도 좀 태도를 바꿨잖아요. 금리 인하 횟수도 줄이고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연준 입장에서는 뭐 지금 CPI도 이미 3 이제 그냥 CPI로 3이고 이제 근원으로 이제 3.2 올라갔고 기대 인플레이션율들을 보면은 이제 그 컨퍼런스 보드가 4.8%, 미시간 대학이 4.0%, 뉴욕 페드가 3.0%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저기 물가 연동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 쪽에서 작년 말 대비라면은 한 6bp, 7bp 정도 올랐거든요. 확실히 물가의 오름세는 지금 빠릅니다. 아까 이제 두 분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디커플링이 이제 강화될 것이라고 보였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제 관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트럼프가 가장 이제 뭐 자기가 존경한다고 했던 롤 모델이 이제 맥키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맥키니 관세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11%포인트 정도 올린 건데 그것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결국은 2년 만에 정권을 내줬거든요. 그런 사태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지는 않을 테고 이거를 굉장히 세게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적으로 이제 실리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이제 물가 압력은 더 세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관세 정책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에 대한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 비등비등하긴 한데 경제 걱정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반대한다는 얘기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의 그 물가 상황은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란 말이죠. 관세가 이제 상호 뭐 예를 들어서 관세에다 보복 관세 이런 것들이 주고받게 되면 물가 문제가 더 심각하게 표출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요, 김 교수님. 예. 그리고 또 이제 관세만이 그러면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런 물가를 올리는 어떤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물론 관세가 굉장히 미국의 물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데 당연히 중요한 요소로 적용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노동력이죠. 일단 트럼프의 어떤 그런 정책상 국경에라는 어떤 그런 이민자들의 어떤 그런 유입을 반대를 하게 되면서 막게 되면서 어떤 노동력 이슈도 생겨나게 되면서 당연히 그런 요인들도 미국의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관세 플러스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작년에 우리 미국의 어떤 페드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CPI가 2%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어떤 그런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물가의 어떤 그런 상승 자체는 어떤 그런 장애 요인으로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떤 물가의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아마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관세가 전쟁이 정말 그까지 갈 경우에는 물가에 아마 충분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물가를 잡지 못하면 결국 미국 경제가 침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간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많은 선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로 대공황을 맞이했던 사례들도 있고 말이죠. 최근의 흐름은 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네. 요즘에는 그냥 경기 둔화 얘기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를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나빠지는 게 아니라 경제가 나빠져서 결국 물가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죠. 이미 뭐 소비자 신뢰지수 데이터들, 최근에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꺾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심리 서베이 데이터들이 먼저 꺾이고 있는 상태고 1월 달 지난주 말에 나왔던 데이터들 중에서 재밌는 것이 1월 달에 미국의 수입 데이터가 전월비 12%가 급증했습니다. 급증이요? 네, 12% 급증했어요. 이건 아마 관세를 앞두고 대비하고 뭐 미리 재고를 수입한 당기려는 수요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소비 데이터는 아까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는 또 이례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수입은 많이 늘었는데 소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재고가 늘어야 되잖아요. 물건이 안 팔렸으니까. 그런데 재고는 사실 그만큼 안 늘었거든요. 그 얘기는 기업들이 생산을 좀 줄이고 있다, 혹은 뭐 좀 덜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여파로 최근에 소비 데이터, 투자 데이터처럼 실제 실물 데이터들까지도 조금씩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연준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발표하는 GDP Now라는 데이터가 네.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올해 1분기 GDP 추정치가 지난주 중후반만 해도 2%대 중반이었어요. 2.3%. 그게 지난 주말에 어제죠. 어제 간밤에 마이너스 2.8%로 1분기 GDP를 마이너스로 지금은 예상하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으로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 연율로 기준이죠. 연율 기준으로요? 네네. 예. 마이너스 2.8%지만 물론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업데이트가 좀 더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지표가 꺾이고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아마 관세를 둘러싼 정책들이나 뭐 공무원 해고시키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지출을 줄이는 정책들 이런 것들은 조금씩 좀 느려지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작년부터 물가 얘기를 좀 덜 하고 고용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고용이 계속해서 뜨거우니까 이걸 이제 금리를 내리는 여러 이유들의 주요 이유로 꼽았었는데 다시 또 물가가 주목이 되고 이번 주에 만약에 고용마저 조금 더 둔화되는 흐름이 포착이 된다면 또 시장이 확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다. 정말 미국 경제 심상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고용 지표는 굉장히 어떤 경기를 둔화의 어떤 걸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하회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어떤 그런 경쟁의 어떤 그런 신호가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둔화의 신호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금융시장에서 장기와 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경기 침체 신호다라고 네. 보잖아요. 오랫동안 역전돼 있다가 해소가 좀 됐었는데 네. 다시 또 역전 최근에 됐다면서요. 시장에서는 10년하고 2년물 금리 차이를 많이 보고요. 보통 이제 논문 쓰거나 학계에서 볼 때는 10년하고 3개월 차이를 보는데 네. 지금 역전된 것은 10년하고 3개월 차가 역전이 살짝 됐고요. 10년하고 2년물 금리 차는 아직 20bp, 어제 종가 보니까 조금 더 좁혀져서 20bp 아직은 플러스입니다. 사실 뭐 지금은 역전이 돼서 침체에 빠진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말씀 계속 드린 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뭐 네. 그 공무원 해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내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겠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지금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경제지표 자체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침체에 빠지거나 이럴 만한 데이터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기준선 위에서 많이 좋아졌다가 약간 내려오는 정도, 여전히 그러나 기준선 위, 뭐 이 정도의 수준인데 여기서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조금 잘못 쓰거나 좀 과도하게 오버하거나 하게 되면 네. 그럴 리스크는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뭐 그 리스크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많이 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의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지금 S&P 500 기준으로 10% 이상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 하락했을 때에도 계속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이 예를 들어서 관세를 부과하고 했었을 때 예상되는 여러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들 있겠지만 더 먼 미래에 미국의 그 부흥을 위해서 감내할 고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그렇게 뜨거웠던 경제가 정말로 미국 경제도 침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확 꺼질 수 있겠냐, 냉랭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은 최근에는 그 경제의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면서 어떤 상황이든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나 올렸을 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2년 동안 지속했을 때 그 와중에서도 미국의 경기가 저렇게 좋을 거라고는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떨구려고 하니까 다시 이제는 생각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빠르네.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분명히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는 맞은데 네.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에서의 정책들이 너무 불확실성을 크게 야기시킨다면은 이거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다들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저희가 쉬는 사이에 아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이 정확히 하면 글이죠.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상자산, 가상화폐를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런 지시를 저 화면에 나오죠. 내릴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등을 했고요. 자, 그 뒤에 또 나온 거는 이제 관세 정책이 또 본격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반대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가상자산 비축이란 말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이거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 교수님.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공약을 했을 때 어떤 네. 그런 어떤 그 패권, 그러니까 중국하고 어떤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떤 중국이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선점하는 어떤 그런 정책 방향성을 저지하겠다. 우리가 비트코인 어떤 산업을 활성화시키게 됐다면서 공약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공약은 그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호재를 받아들여서 계속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에 일단 트럼프가 우리가 그럼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 그럼 당연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전략 자산 비축을 하게 되면 어떤 거는 매수의 어떤 거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히 가상자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호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폭락을 한 이유,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역시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죠.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과연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할까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휘해서 어떤 그 중국과의 어떤 그런 비트코인을 산업에서 어떤 그런 활성화 그리고
어떤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사진이나 로드맵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어떤 그런 화폐라든가 어떤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이제 달러의 어떤 그런 가치라든가 이제 그런 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 자산으로 비출을 하긴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할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매수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나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은 오르긴 오른 것이죠. 네. 이 이야기는 이동진 교수님께 먼저 듣고 그다음에 신동진 교수님께 나중에 얘기를 좀 들을게요. 자산으로서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한다라는 거는 예. 이제 어떤 나중에 있을 위험 상황에 대비를 해서 원유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처럼 이제 쌓아두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예. 결국은 이거는 팔지 않고 그대로 고정값으로 둔다라는 얘기인 네. 거고. 예. 그러면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 여지가 있고 거기다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국이 나선다. 네. 이거는 가상자산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 표면적으로 보면 말이죠. 제가 딱 그 12월 초인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주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두 분은 이제 똑같은 전략자산 비축이 주제가 됐을 때 다른 두 분은 요 효과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3개월 동안 보면 이제 조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상태가 유지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12월 초부터 그거를 고민했으니까 이거는 선반영이 됐죠 다. 지금 선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아까 저기 잘 지적해 주신 비트코인은 불확실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 트럼프발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가상자산의 센티멘트를 많이 얘기하는데 분명한 건 이제 낙관적인 센티멘트에서 지금은 중립적 조금 비관적으로 조금 돌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전략 자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 이것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할 거라는 기대는 조금 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미 가격에 선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신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제 증권사 출신이시니까 조금 더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네. 사실 가상자산이 크게 레벨업이 됐던 시기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도권 내에 비트코인 ETF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뭐 이런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또 다른 계기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라는 건 말이죠. 위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뭐 위상은 이미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제 상품이 나왔으니까요. 예, 상품이 나왔으니까 그건 좀 달라진 것 같고. 네. 근데 좀 감성적인 부분과 논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네. 감성적인 부분은 일기 집권 당시에는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사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치 자금을 대선 때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가상자산 그 회사로부터. 네. 그 뒤로 생각들이 좀 바뀐 것 같고요. 이제 암호화폐 스토어를 만들겠다. 무엇보다 장남하고 차남이 작년 가을인가요? 그때 가상자산 플랫폼 회사를 공동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뭐 트럼프 코인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말할 게 뭐가 그래서 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을 시작했다. 네. 네, 라는 게 하나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게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상자산을 기왕 어떻게든 뭐 시작을 해야 한다면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좀 가져가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전략적 자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은 분명히 있고 비트코인의 경우에 상관관계를 따져보면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달러나 금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니까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석유처럼 하나의 비축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시뇰리지도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폐 기축통화를 발행함으로써 네. 생겨나는 뭐 주도 차익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어제 얘기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세 개는 다 미국 사람들이 만든 코인들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발행에 따른 뭐 주도 차익 내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달러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T 같은 맞습니다. 거 말씀이시군요. 테더 같은 것들인데요. 이거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거든요. 담보가 거의 85%, 90% 가까이가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은 인조 달러다.
적절하게 규제한 다음에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조금 더 도입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되게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보면 정말로 트럼프 말 한마디 뭐 하나에 휩싸일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대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 연방 정부 공무원 해고에 나서자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머스크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o Elon, if you could get up and explain where you are, how you're doing, and how much we're cutting. Anybody unhappy with Elon? If you are, well, throw him out of here. 네, 분위기 좋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부 효율부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에 일론 머스크라는 아주 유명인을 앉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정부 각 부분들을 다 구조조정, 효율화시키겠다라는 거고 그 기치, 선봉에 선 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단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36조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5경 1,840조 원이 넘더라고요. 머스크가 이걸 진짜 줄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인력 감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20만 명, 30만 명. 그거는 효과가 뭐 200억 불 이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그거는 약간 선언적인 것이고 나머지를 할 때는 이제 이제 재정 구성을 예산 구성을 봐야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로 나누고 이제 보통 의무 지출은 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겠죠. 재량 네.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재량 지출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국방 쪽이에요. 국방 쪽은 또 줄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12%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머스크가 처음에 2조 달러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12%를 다 없애도 안 되는 거고요. 1조 달러를 줄이겠다고 하면은 요 한 12%를 다 없애면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예를 들면은 2023년인가 공화당 하원에서 2천억인가 정도의 재량 지출을 줄이는 법안을 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반대로 안 된 게 아니라 네. 공화당 내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안 됐어요. 2천억도 못 줄였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3조 달러를 줄이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요. 또 참고로 트럼프 일기 때를 보면은 그 당시 그 정부 부채가 아마 20조에서 22조인가 한 2.7조 달러 정도 올랐어요, 오히려. 트럼프 일기에서도. 그러니까 재정을 줄인다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던 부채 문제인 건데 이걸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제대로 칼날, 메스를 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논란의 인물 일론 머스크가 그걸 해낼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물론 뭐 경제적인 효과의 어떤 그런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여기 나온 대로 목표대로 달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드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봤을 경우는 일단은 어떤 그런 트럼프 2기에 들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고 또 어떤 그런 정부의 구조적이라는 작은 정부의 어떤 그런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외부에서 그것도 어떤 테슬라의 CEO라는 어떤 그런 민간에서 머스크를 모셔다가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어떤 그런 구조조정을 어떤 그런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쇼오프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물론 돈 어떤 그런 비용 절감의 어떤 그런 효과보다는 어떤 그런 변화의 의지라든가 어떤 그런 면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또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부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정책적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연방 정부가 이 부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매년 연말이나 회기가 가까이 오면 셧다운도 많이 됐고 가까스로 봉합이 돼서 겨우 유지가 되고 이런 상황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달러를 기축 통화로 쥐고 있는 나라인데 자기네 나라 통화를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발행해서 빚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게 그 외환 시장 문제가 있는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보나 봐요. 빚을 낼 수
빚을 낼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 내잖아요. 네, 내고 있죠. 그런데 네. 문제는 작년 기준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나면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자가 거의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국방비보다 많아졌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가? 예. 그럼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이자로 나가야 되는 돈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방비도 줄여야 되고, 공무원 조직도 줄여야 되고, 다른데 뭐 메디케어 이런 것들도 줄인다고 하잖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이런 것들 다 줄인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그런 건 다 고령자라든가 약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이 줄어드는 부분이라 이건 정치적으로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임계점은 지금은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여기서 액션을 하지 않으면 이 부채 문제는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네. 점점 더 국채 발행은 아마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이자를 갚기 위한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발행은 더 늘어날 것이고 경제가 나빠도 장기 금리가 상승할 리스크마저도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결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이 또 나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예정대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죠. 캐나다는 여기에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맞불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 맞조치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조치도 나왔습니다. 네. 쉽지 않네요. 국제 정세가 정말 요동을 치고 있고 정말 이 상태로라면 하루하루 예측이 쉽지 않겠어요? 굉장히 경제에 대한 진짜로 앞으로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지금 불확실성이 점점 더 확대되는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단순히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은 우리나라는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될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네요. 지금 달러의 향방도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달러 값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달러, 달러 값이 비싸다라고 보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달러 대비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다 평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이 이게 많이 오른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달러 값을 어느 기조로 가져갈 거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크단 말이죠. 김민균 교수님, 강달러를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이 방향을 바꿀 거냐라는 거죠. 그 달러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 같은 페드도 있고요. 당연히 미국의 어떤 그런 관세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긴 하지만 현재 어떤 그런 불확실성의 상황에서도 어떤 그런 강달러에 대한 어떤 그런 기조 유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중요한 것은 현재 불확실성이 높고 경기가 둔화하거나 어떤 그런 미국 내 고용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약할 때는 그거는 뭐 어떻게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약달러의 어떤 그런 전환으로 요인으로 충분히 이제 작용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좀 덜 낮추고 천천히 낮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 안에서 나온 얘기는 기준금리에 의존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는 베산트 재무장관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최근에 채권금리, 국채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10년물도 뭐 4.1, 4%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실질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본다면 지금 예를 들어 달러 인덱스나 뭐 원달러 환율 비롯해서 전반적인 강달러 기조가 좀 수그러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강달러라고 하는 게 달러의 지위라고 하면 당연히 스트롱한 강달러는 유지가 될 건데요. 근데 문제는 달러의 가치의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약세로 갈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는 제2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85년도에 달러를 대대적으로 평가절하 시켰던 것처럼 이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엊그제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청문회를 했던 스티브 미란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있으신데 이분이 작년 11월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뭐 이런 리포트를 하나 썼어요. 당시 투자자문회사의 수석 전략가로 있으면서 이 리포트를 썼는데 그거를 쓴 사람이 지금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내용이 지금 월스트리트에 굉장히 팽배하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미국은 세 가지의 강점이 있다. 가장 큰 최대 소비 시장을 갖고 있고 네. 안보 우산을 제공하고 있고 네.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우리가 갖고서 전 세계를 도와주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 통화니까 다른 나라들의 수요가 늘면 당연히 달러는 만성적인 수요가 있고 고평가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제조업이 어렵다. 제조업 경쟁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심해졌고, 예,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적자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국민들을 어쨌든 도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러한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네. 그런 재정 적자를 내다 보니까 이제 군사비마저도 넘어섰으니 이제는 이 짐을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이 수혜를 받았던 다른 나라들이 좀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아까 플라자 합의처럼 달러를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외국이 그러니까 해외가 다른 나라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의 제로 쿠폰 채권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100년 만기요? 100년 만기.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영구채의 개념인 거죠. 가능합니까? 근데 뭐 불가능- 협상에 따라서 뭐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기 상환 안 하면 가능할 것 같긴 관세로 한데. 협상하거나 아까처럼 안보로 협상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세계의 그 큰 자기네들이 가진 게 있다고 하잖아요. 소비 시장, 달러 그리고 안보. 이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얘기가 굉장히 팽배하게 또 나름 뭐랄까요. 이게 처음엔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꽤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대대적으로 절하를 시키고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또 부채도 대대적으로 탕감할 네.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 얘기들 때문에라도 지금 최근에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가거나 국채 시장이 조금 반응하는 것들은 좀 그런 맥락도 일부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 국채의 영구채 전환, 신선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 다 미국 마음대로 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트럼프가 SNS에 올린 글에 따라서 이렇게 국제관계, 자산시장이 출렁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측이 힘든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이 얘기는 어떤 쪽으로든 지금은 서두르거나 과감한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